안녕하세요. 오늘 경제학개론 첫 시간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그 책을 다 준비하셨죠? 맨큐의 경제학. 네, 이 맨큐의 경제학 제1장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부터 오늘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경제학 개론이라는 이 학문에서 이 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 나갈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이코노미, 이 단어가 사실은 이 그리스어인 오이코노모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뜻은 집안 살림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대충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경제라는 이 큰 흐름은 사실상 한 가정, 한 패밀리 안에서의 그런 살림살이와 공통점이 많다는 뜻이에요. 네, 한번 볼까요? 가계와 사회, 그쵸?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계는 이제 그 한 패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있겠죠? 네. 하지만 이 가정 내에서 제한된 자원이라는 건 뭐죠? 여기서는 단순하게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 엄마 아빠가 벌어오는 어떤 수입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월급, 그쵸? 그럼 어떤 월급을 만약에 한 달에 뭐 300만 원의 월급을 벌어왔어요. 그러면은 이 3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그쵸? 가족들이 먹을 식비, 그죠? 어떤 음식을 사기 위해서 소비해야 되는 것, 또 아이들을 위한 교육비, 그쵸? 그리고 가족들이 입어야 하는 옷에 지출하는 비용들, 뭐 이런 것들에 다 그 자원, 그 월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그러니까 결정을 하게 되죠. 그것들을 이제 그 부모님들이 생각을 해서 그것들을 결정을 하겠지만은 부분 이런 것과 똑같이 어떤 결정을 하는 이 사회 안에서도 이런 비슷한 작용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결정되고 생산된 재화, 그러니까 물건이죠. 재화라는 거는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과 서비스, 우리가 서비스도 제공을 받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왜 이 경제학을 배워야 하죠? 왜 이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사람들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왜 알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자원 자체가 희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쵸?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한 가정이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은 그 가정이 쓸 수 있는 돈은 한 달에 300만 원이죠. 그쵸? 그죠? 이 300만 원을 넘어서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니, 물론 뭐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네, 사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제외한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 가정이 쓸 수 있는 이 한 패밀리가 쓸 수 있는 돈이 300만 원으로 제한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희소성을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이 경제학을 이해하는데 아주 기초적인 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희소성 볼게요. 희소성이라는 것은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유한성을 뜻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원이 유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만큼 다 가질 수가 없죠. 네, 이해하시죠? 사람들이 이 소득 수준이 다 다르고 받는 월급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출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어떠한 재화의 그 범위도 다 달라지죠. 네. 하지만 이거를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자원이 유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다 소비하거나 가지거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학문이 이제 경제학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한 사회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 이 자원을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돈만 여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이제 좀 더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의 연구 대상 한번 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사람들이 어떤 그 decision making을 하는가에 대한 것을 연구하는 게 주로 주요한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직업을 가지는지 사람들이 그쵸? 공부를 뭐 대학 공부를 해서 더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해서 더 나은 어쩌면 또 사무실에서 일하는 어떠한 일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일을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공부하는 시간보다는 당장 일선에 투입이 돼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학 진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각자의 판단에 따른 결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이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의 직업을 선택하는가, 그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또 어떠한 투자를 하게 되는가, 뭐 이러한 것들을 또 연구를 해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소비 패턴이라든지 소비 형태라든지 각자가 가진 이 소비의 모습들이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음식에 지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 음식에 큰 관심이 없어. 나는 그 컴퓨터 게임이나 아니면 영화 보는 것에 더 흥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출을 그쪽으로 더 많이 한다던가.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이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축하는 것, 또 투자하는 것, 그죠? 똑같은 소득을 버는 사람들도 저축하는 비율이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그죠? 요즘엔 또 주식 투자를, 한국에서는 굉장히 열풍인데, 또 주식 투자를 또 어디에, 어떤 종목에 하는가. 그래서 그런 결정을 어떻게 내리게 되는가. 뭐 이러한 것들을 연구를 하게 됩니다. 네, 이것을 연구하는,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미리 예측하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각 개인이 모여서 한 사회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한 사람이 선택한 어떠한 결정 자체가 그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가. 한 사람의 결정이 또 타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또 이 사람의 결정이 또 다른 사람에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미리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렇고 이제 사람들의 결정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이고 또 이 나라 전체를 봤을 때, 한 나라의 경제 전체를 봤을 때 사람들의 삶에 크게 영향을 주는 어떠한 그 현상들이 있죠. 보시면 이제 평균 소득의 증가. 만약에 한국에서 평균 소득이 증가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소득이 다 증가한다. 평균 소득이 증가한다는 거는 그죠? 한 그 가구의 개별 가구, 가정마다 평균 소득이 또 증가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가구의 소득이 증가되면 그 가구가 300만 원을 벌었다가 이제 그 다음해에는 400만 원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지죠.
그러면은 평소에 지출하던 곳에 더 많이 지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는 못하고 있었던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본인이 원하는 여가라든지 뭐 이런 것에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여윳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또 소비들이 일어날 수 있거나 혹은 또 저축으로 또 돈들이 많이 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변수나 추세들도 이제 연구를 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 소득이 증가되면 나라 경제 정체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또 두 번째는 그죠. 일자리가 없는 국민들의 비율. 보통 정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일자리 없는 국민, 일자리 없는 사람들의 비중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라 경제가 힘들어지겠죠. 네. 사람들이 소득을 벌면 어떤 일자리를 가지고 소득을 벌게 되면 그 소득의 일부분을 이제 세금으로 국가에 그 제공을 해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하지만 이제 일자리가 없으면 그만큼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의 비율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정부들이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일자리 없는 국민들의 비율 이런 것들도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 뭐죠? 이 한 해가 지날수록 얼마만큼의 가격이 상승하는가. 똑같은 우리가 물가 상승률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예시가 맥도날드의 빅맥 아시죠? 네, 그 빅맥이 올해 가격과 내년의 가격,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난 후의 가격이 얼만큼 변했는지, 또 뭐 대표적인 뭐 물가 상승률 또 보시면 또 휘발유 가격, 그죠? 휘발유 가격도 한 해 한 해 지날수록 상승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변수들이 또 각 어떤 휘발유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생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또 다른 산업과 사람들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경제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1장 챕터 1의 그 제목이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0대 기본 원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쭉 볼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 원리 1번 보시면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네. 뒤에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2번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3번 합리적 판단은 한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한계적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나중에 이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네, 뭐 이게 뭐 특별할 것이 없죠, 여러분. 모두 선택의 대가가 있고 당연한 것이고요.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경제학의 관점에서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합리적 판단 한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경제적 유인에 반응한다. 네. 이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제학이라는 거는 어떠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그리고 그 결정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번 아까 앞선 슬라이드에서는 이 개인의 의사결정에 관한 것이었어요. 근데 하지만 이거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요. 이제 사회에서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5번 자유거래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리고 6번 일반적으로 시장이 경제활동을 조직하는 좋은 수단이다. 7번 경우에 따라 정부가 시장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 네. 조금 더 어려운가요? 이 앞에보다? 네, 이것도 이제 차근히 한번 뒤에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는 이제 앞에는 이제 개인의 의사결정,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는 이제 사람들, 사회에서 어떤 상호작용에 대한 기본 원리였고, 이거는 이제 한 나라 경제의 작동에 관한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8번, 한 나라의 생활 수준은 그 나라의 생산 능력에 달려있다. 9번, 통화량이 지나치게 증가하면 물가는 상승한다. 10번,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 상충 관계가 있다. 네. 이 10가지를 이제 우리가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뒤에 이 내용을 충분히 이제 아주 기초가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 경제학을 사실 이 일상생활에서도 굉장히 잘 적용할 수 있는 학문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결정을 했지? 를 밝히는 그런 연구입니다. 네, 재미있는 연구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또 경제학에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저도 이제 강의를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네, 첫 번째 기본 원리.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입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미국 속담에 그저 있죠. 세상에 그 공짜 점심은 없다. No free lunch. 그죠?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무엇을 얻고자 하면 그 대가를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된다. 네, 좀 어려운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시간과 돈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면 시간을 거기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 일하는 것, 공부하는 것, 만약에 아침에 9시부터 12시까지 공부를 할 수도 있고, 그죠? 9시부터 12시까지 일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부를 한다고, 만약에 선택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3시간 동안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학생으로서 지식을 쌓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그 3시간을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시간적인 것,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의사결정에서 어떤 하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목표를 포기해야 된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도 있겠지만 거의 불가능하죠. 사람은 몸이 하나니까요. 그쵸? 내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가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의 제약 안에서 살고 있고 몸은 하나예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어떤 한 시간에 하고 있다고 하면 그 한 시간에는 그 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일을 동시에 할 수는 없겠죠. 네, 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같은 시간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한 가지 일을 끝내고 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건 그 사람의 개인적인 능력에 따라 다른 거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하나의 일을 하면 나머지 다른 한 가지 일, 자기가 원하는 두 가지 일이 있어도 동시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모든 선택에는, 그래서 그게 그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하나를 포기하는 대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어떤 대가가 있다 하면 다 금전적인 어떤 거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여기 자세하게 나오죠, 예시가. 그래서 이것을 상충 관계라고 합니다. 네, 트레이드 오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를 사용하면 다른 하나는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 대표적으로 시간과 돈이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학생은 시간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뭐 오늘 내 오후에 시간이 한 2시간 남았어요. 그러면은 그 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고 아니면 친구들과 인터넷 게임을 할 수도 있겠죠. 유튜브를 본다거나 TV를 본다거나 그거는 그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을 내가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그 시간을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시간, 노는 시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것을 동시에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죠? 뭐 정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면 동시에 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요즘에는 그죠? TV나 유튜브를 틀어놓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많죠. 하지만 거기서는 주가 어떻게 되죠? 주로 해야 되는 것이 공부죠. 네, 공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뭐 음악을 듣는다거나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온전히 그 시간을 쉬는 시간으로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상충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부모된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벌어온 수입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네, 뭐 다양하게 지출을 하죠. 식비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세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더 나은, 더 좋은 집,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 여기 집에 더 더 소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수입을 어디에 사용을 해버리면 더 이상 그 돈을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아까 말했죠. 300만 원을 버는 한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은 100만 원을 렌트에 썼어요. 그쵸? 그럼 그 100만 원은 이제 없어진 돈이죠. 다른데 지출할 수 없는 돈이 돼버린 거죠. 네. 그게 이제 상충 관계를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정부, 이제 국가에서는 뭐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나라를 안전하게 지키는 것, 이 국방의 이제 군대라든지 아니면 무기 이런 곳에 더 이 세금을 지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소비재, 사람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환경이나 정책 조성에 더 돈을 정부의 그 재정을 사용할 것인가 결정할 수 있겠죠. 네, 동시에 할 수는 없죠. 어떠한 그 분량의 그 재정 그 버젯이 있어요. 그죠?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국방에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런 그 소득 증가를 위해서 쓰려고 하는 정책에는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충관계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 예시로 이렇게 나와 있죠. 깨끗한 환경.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보통 정부들이 어떤 일을 하죠? 청소부들을 고용해서, 그죠? 청소부들을 고용하고, 그리고 청소차를 많이 구비를 하고, 그리고, 쓰레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쓰레기 처리장을 많이 조성을 한다거나, 도심에 그, 공원이라든지 나무를 많이 심는 사업들을 한다던가, 이런 것에 그러니까 세금을 사용할 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또 소득 증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실업자들의 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그 직업훈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이거 하나를 하면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재정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네, 한 가정이 30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이 한 정부도 한 나라도 국민으로부터 그 걷어들이는 세금의 그 뭐죠? 세금의 그 돈이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 세금을 넘어서서 지출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대부분 어떤 식으로 정부가 결정을 하죠?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는 이제 투표로 정치가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지도자가 그 지지하는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어떤 곳에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인가, 정부 예산을 지출할 것인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효율성, 형평성 뭐 이런 거 있습니다. 효율성이라는 건 뭐죠? 적은 투자를 해서 많은 소득을 일궈내는 거죠. 네. 그리고 형평성이라는 거는 이 사회 구성원들이 모든
사람들이 좀 평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부자인 사람들,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부과를 해서 그 세금을 가지고 저소득층, 그죠? 빈곤층,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이러한 소득이 적은 부분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에게 다양한 그 정책적인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많은 많은 소득을 버는 사람들의 일부 소득을 떼어와서, 그죠? 소득이 아주 적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형태입니다. 네, 이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네, 여기 중요한 개념 나오죠. 효율성과 형평성. 네, 이 효율성과 형평성은 사실 이 어떠한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성에도 이 양쪽 중에 어느 곳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치적 성향이 많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부라고 하면 어떠한 대기업이나 어떠한 개인이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생산을 많이 해서 그 수익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많이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제한이나 제약 같은 것을 많이 풀어주고, 그리고 한 개인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효율성을 추구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점점 더 많은 소득을 벌 수 있도록 격려를 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개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는 이제 세금을 가지고 그 정부 예산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는 부유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그 걷어진 세금을 가지고 저소득층, 빈곤층을 위한 지원으로 사용을 한다고 앞서서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들은 오히려 잘하고 있는 사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을 더 격려해서, 더 배려해서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형평성을 추구하는 어떤 정부의 정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부유한 층, 그리고 대기업이나 이러한 부유층의 소득의 그 세금 비율을 더 높일 수 있겠죠. 네, 그것을 높여서 어떻게 하죠? 소득이 적은 층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사회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의 어떠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 적절하게 이것을 정책으로 채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만약에 형평성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형평성만을 강조하는 정책을 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 부자들이 이제 나름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자기 능력을 최대한 10분 발휘해서 이제 많은 소득을 벌어들인 거예요. 하지만 그 소득의 많은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내가 벌어들인 소득의 40~50%를 국가에게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하지 하는 이제 의문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네, 열심히 일해도 내가 얻는 유익이 너무 적어 라고 판단이 된다면 굳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일하던 사람들이 그만큼 더 노력하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한 현상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국가가 어떻게 될까요? 국가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낮아지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저소득층을 위한 어떠한 예산 집행도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맞춰서
이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